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게이트. 앞은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귀국 소식에 몰려든 연예부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게이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서로 몸을 밀치며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 애썼고, 공항 내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이 아니었다. VVIP 전용 통로가 열리며 걸어 나오는 한 여인과 두 아이의 등장에 공항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굽이 높은 스틸레토 힐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울리는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장군의 발걸음처럼 비장했다. 7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쫓겨나듯 이 땅을 떠났던 초라하고 나약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전 세계 투자 업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아우라 그룹의 대표 한서윤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왔다. 서윤의 양옆에는 그녀와 똑같이 검은 선글라스를 낀 두 명의 아이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올해로 7살이 된 이란성 쌍둥이 한지호와 한지아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침착함과 서늘한 영민함을 지니고 있었다. 푸른색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소년 지호는 한 손에 최신형 태블릿 PC를 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었다. 반면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 지아는 주위에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듯 도도한 미소를 머금은 채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고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7년 전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의 기억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뇌리를 스쳤다. 당시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 출신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지독한 멸시를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위치에 서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으러 왔다. 공항 밖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중년의 수행비서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김 실장은 서윤이 미국 월가에서부터 가장 신뢰해온 최측근으로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채 올라탄 서윤이 선글라스를 벗자 차가우면서도 매혹적인 눈동자가 드러났고,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변한 도시의 모습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과는 무관하게 너무나도 평화롭고 역동적으로 보였다. 김 실장은 룸미러를 통해 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준비된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는 강민준 대표가 이끄는 MJ그룹의 현재 재정 상태와 최근 진행 중인 대규모 인수 합병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약해 두었다고 보고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며 매끄러운 손가락으로 첫 장을 넘겼고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이번 귀국이 단순한 방문이나 투자가 아니라 MJ그룹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전쟁의 서막임을 분명히 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호가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소녀는 공항에서 나오는 동안 MJ그룹의 사내 보안 서버에 우회 접속하여 임원들의 비공개 일정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7살 아이가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해킹 실력이었지만 서윤과 김 실장은 익숙한 일인 듯 전혀 놀라지 않았다. 지호는 강민준이 오늘 저녁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여 중요한 해외 투자자를 만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지아는 지호가 보여준 일정표와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소녀는 강민준의 현재 부인이자 과거 서윤을 쫓아내는데 일조했던 백화점 재벌가의 딸인 최수정이 이 파티를 주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아는 그 여자가 과시욕이 강하고 허영심이 많으니 오늘 파티에서 가장 돋보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분석했다. 아이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최수정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공포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즐거워했다. 서윤은 두 아이의 영특함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준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생물학적 아버지인 강민준에게 어떠한 애정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머니를 아프게 한 그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싶어 했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파티를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낮게 속삭였다. 리무진은 도심을 가로질러 서울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마천 루인 더 팰리스 호텔의 입구에 도착했다. 이곳은 서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지낼 거처이자 아우라 그룹의 임시 한국지사 역할을 할 곳이었다. 호텔 지배인을 비롯한 수많은 직원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고 서윤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고고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호텔 로비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고 사람들은 베일에 쌓인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윤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7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임신 사실도 모른 채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시댁 대문 밖으로 내쳐졌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나왔고 남편이었던 강민준은 끝내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었다. 그때 뱃속에서 느껴졌던 미세한 태동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절망 속에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랐다. 지호와 지아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지도 않고 곧바로 자신들의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지호는 고성능 노트북 여러 대를 연결하여 자신만의 관제 센터를 구축했고 MJ그룹의 주가 변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지아는 옷방으로 들어가 오늘 밤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며 거울 앞에서 표정 연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두 아이는 어머니의 복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천재들이었다. 서윤은 욕실로 들어가 긴 비행의 피로를 씻어내고 오늘 밤의 전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붉은 립스틱을 발라 강렬한 대비를 주었다.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쇄골 라인이 드러나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로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목걸이를 걸었는데 그것은 MJ그룹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매입하려다 실패했던 전설적인 희귀 보석이었다. 준비를 마친 서윤이 거실로 나오자 김 실장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강민준이 최근 정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강민준이 궁지에 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위험한 인물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실을 방이며 그가 더 깊은 늪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서류인과 두 아이 그리고 김 실장은 다시 리무진에 올랐고 차는 파티 장소인 그랜드 호텔 연회장을 향해 출발했다.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승리를 확신하는 전사들의 설렘에 가까웠다. 지호는 태블릿을 조작하여 연회장의 조명과 음향 시스템 제어권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밤 주인공은 저 여자 최수정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될 것이라고 속삭이며 응원했다. 파티장은 이미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강민주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최수정의 허리를 감싼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성사시킬 글로벌 투자 계약에 대해 떠벌리며 MJ그룹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아무도 그의 말이 거짓이 되거나 방해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사회자가 파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려는 순간 거대한 연회장의 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소란스럽던 파티장은 문 뒤에서 나타난 3명의 인형을 확인하고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한서윤과 그녀의 양옆에 선 두 아이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여신과 천사들이 강림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낯설지만 압도적인 그들의 존재감에 숨을 죽였고 강민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강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와인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고 7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명품 드레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무장한 저 여자가 과거의 그 순종적인 아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다. 최수정 역시 낯선 여자의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강민준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서윤이 착용한 목걸이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손에 넣지 못했던 것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로 강민준과 최수정이 있는 중앙 무대 쪽으로 다가갔다. 두 아이 또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어른들을 빤히 쳐다보며 어머니의 뒤를 따랐고 그 눈빛은 순수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서윤은 강민준과 최수정의 코앞까지 다가가 걸음을 멈췄고 두 아이는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된 가운데 서윤은 침묵을 깨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오랜만이라며 잘 지냈냐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부의 따뜻함 대신 뼈에 사무치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는 강민준을 보며 서윤은 마음속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제부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부수어 주겠노라고. 강민준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누구냐고 물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의 정장 주머니에 꽂아 주었다. 명함에는 아우라그룹 대표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것을 본 주위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아우라그룹은 최근 MJ그룹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투자 회사였기 때문이다. 강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서윤은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았다. 지호는 강민준을 쳐다보며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MJ그룹의 비밀 장부가 해킹되어 띄워져 있었다. 소녀는 당신 회사의 보안이 너무 허술해서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조롱하며 차가운 눈웃음을 지었다. 지아는 옆에 서 있는 최수정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철진한 유행이라며 혀를 찼다. 두 아이의 당돌한 행동에 강민준과 최수정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소동을 지켜보던 파티장의 사람들은 서윤과 아이들의 정체에 대해 더욱 큰 호기심을 가졌다. 서윤은 당황해하는 강민준에게 다가가 귓가에 입을 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7년 전 빗속에서 당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고 쓸모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강민준은 그제야 그녀가 7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서윤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뒤로 돌아섰다.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아우라그룹이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MJ그룹과의 경쟁이 아닌 일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파티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강민준과 최수정은 망신창이가 된 채 서로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파티장의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한서윤과 강민준 사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랜드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강민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태연한 척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정말로 자신이 알던 그 순종적이고 말없던 아내였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해 놓은 것 같았다. 최수정은 남편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윤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윤이 자신보다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패배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최수정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짐짓 고상한 척하며 경비원을 부르려 했지만 서윤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붉은 와인이 투명한 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모습은 마치 앞으로 흐르게 될 그들의 피눈물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민준은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파티의 주빈인 글로벌 투자회장 로버트에게 다가갔다. 그는 MJ그룹의 사활이 걸린 이번 합작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기에 서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는 로버트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준비해둔 계약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내밀었다. 하지만 로버트 회장의 시선은 강민준이 아닌 그의 뒤에 서 있는 서윤과 두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아한 걸음으로 그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파고들었다. 서윤은 유창한 영어로 로버트 회장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아우라그룹의 대표임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아우라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로버트 회장의 눈빛이 흥미로움으로 반짝였고 강민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서윤은 MJ그룹이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즉석에서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MJ그룹의 재정적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강민준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그 모습은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때 지호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고 로버트 회장 앞으로 당돌하게 걸어나갔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MJ그룹의 최근 3년간 분식 회계 의혹 데이터를 띄웠다. 지호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를 어른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지적했다. 로버트 회장은 7살짜리 꼬마가 제시한 완벽한 분석 자료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민준은 아이의 손에서 태블릿을 뺏으려 했지만 김 실장이 빠르게 앞을 막아섰다. 지아는 옆에서 킬킬거리며 최수정이 입고 있는 드레스가 사실은 명품 브랜드의 카피 제품이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파티장에 있던 사교계 부인들의 귀에 쏙쏙 박혔고 곳곳에서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최수정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두 아이는 엄마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인 양 즐거워했다. 서윤은 그런 아이들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결국 로버트 회장은 강민준이 내민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는 불투명한 경영 상태를 가진 기업과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다며
아우라 그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눈앞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날아가 버리자 강민주는 이성을 잃고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윤은 자신의 어깨에 닿은 강민준의 손을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김 실장이 나서서 강민준을 제지하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를 만류하고 직접 강민준을 상대했다. 그녀는 싸늘한 목소리로 더러운 손 치우라고 경고하며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그 순간 강민준의 손길이 촉매제가 되어 7년 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서윤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화려한 파티장의 풍경이 사라지고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회색빛 과거가 눈앞에 펼쳐졌다. 7년 전 그날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던 늦가을의 밤이었다. 서윤은 임신 초기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시어머니의 호통을 듣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윤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집안의 격을 떨어뜨린다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남편인 강민주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문전박대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짐 가방뿐이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채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던 서윤은 배를 감싸주며 알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갈 곳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생명의 기운이었다. 그녀는 빗물 섞인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었다. 반드시 살아서 성공해 자신과 아이를 버린 이 비정한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갚아주겠노라고 맹세했었다. 그날의 차가운 비는 그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서윤은 눈앞에 강민준을 보며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서윤은 강민준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당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속삭였다. 강민준은 서윤의 귀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윤의 눈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과 살기를 느꼈다. 그때 강민준의 시선이 서윤의 뒤에 서 있는 쌍둥이 남매 지호와 지아에게 머물렀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묘하게 자신과 닮은 구석을 발견하고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7년이라는 시간과 아이들의 나이를 계산해 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저 아이들이 내 핏줄이냐고 물었다. 최수정 또한 사색이 되어 아이들과 강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불안해했다. 만약 저 아이들이 강민준의 친자식이라면 그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서윤은 강민준의 질문에 콧방귀를 뀌며 가소롭다는 듯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당신 같은 파렴치한 인간에게 이런 천재적인 아이들이 가당키나 하냐며 이런지하에 부정했다. 서윤은 아이들은 오로지 나의 소유이며 당신과는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강민준의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면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호는 강민준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소녀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엄마 우리 이제 그만 가자고 보채기 시작했다.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지호의 말에 지아도 맞장구를 치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아이들의 노골적인 무시에 강민준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챙기며 파티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서려윤은 떠나기 전 최수정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충고 아닌 충고를 건넸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차지한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정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서윤은 우아하게 몸을 돌려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파티장 출구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호텔 로비로 나온 서윤과 아이들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다시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김 실장은 백미러로 서윤을 살피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서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강민준이 무너지는 꼴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늘 밤의 재회는 서막에 불과했고 진짜 전쟁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차 안에서 지호는 다시 태블릿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지호는 씩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아이는 MJ그룹의 물류 시스템 코드를 조작하여 내일 아침부터 전국적인 배송 대란을 일으킬 계획을 짜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지호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아빠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지지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본 최수정의 표정이 너무 웃겼다며 깔깔거렸다. 소녀는 다음에는 그 아줌마가 가장 아끼는 백화점 매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윤은 지아의 손을 잡으며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격려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고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리무진은 어둠을 뚫고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며 그들의 안식처로 향했다. 한편 파티장에 남겨진 강민준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바닥에 튀었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한서윤과 그 아이들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특히 아이들의 출생 기록과 유전자 정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준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재기를 위한 열쇠가 될 수도 혹은 파멸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서울의 도시는 화려한 불빛 아래 거대한 음모와 욕망을 감추고 있었다. 서윤의 귀환은 재계의 판도를 뒤흔들 폭풍의 핵이 되었고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7년 동안 갈고 닦은 서윤의 복수의 칼날은 이제 막 칼집에서 뽑혀 나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MJ그룹을 향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할 것이며 그 시작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 각자의 욕망을 품은 채 운명의 수레바퀴는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MJ그룹의 본사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고 무거웠다. 전날 밤 그랜드 호텔 파티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로 인해 강민준 대표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져 있었고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상석에 앉아 비서실장이 가져온 조간신문들을 거칠게 넘기며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이 대서특필된 기사들을 확인하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기사 헤드라인은 온통 혜성처럼 등장한 아우라그룹의 한서윤 대표와 그녀에게 망신을 당한 MJ그룹의 무능함을 비꼬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핏발선 눈으로 임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당장 아우라그룹의 약점을 찾아내고 한서윤의 뒷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특히 어젯밤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쌍둥이 아이들에 대한 정체를 밝혀내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었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을 이용해 한소윤을 협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열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7년 전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더 팰리스 호텔 펜트하우스에서는 한소윤과 두 아이가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신선한 과일과 갓 구운 빵이 차려져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서윤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 PC로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파티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강민준이 분노에 차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를 노려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호와 지아는 식사를 하면서도 각자의 디지털 기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모의하고 있었다. 지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코드를 띄워놓고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은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고 빨랐다. 지아는 옆에서 지호의 화면을 지켜보며 MJ그룹의 물류 이동 경로와 창고 재고 현황을 분석하여 어느 곳을 공격해야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조언하고 있었다. 두 천재 아이들은 엄마를 위한 복수를 일종의 고난도 전략 게임처럼 즐기고 있는 듯했다. 지호는 MJ그룹의 메인 서버 방화벽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며 비웃음을 날렸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소녀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 하나로 거대 기업의 물류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에 짜릿함을 느꼈다. 지호는 오늘 출고될 예정인 수천 톤의 원자재 배송지를 엉뚱한 곳으로 변경하고 전산망에 가짜 오류 코드를 심어 시스템을 마비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아빠라는 존재가 자신과 엄마에게 주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장난에 불과하다고 아이는 생각했다. 지아는 지호의 계획에 덧붙여 MJ그룹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 출시 라인의 생산 공정 데이터를 조작하자고 제안했다. 소녀는 생산 로봇의 세팅값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불량률을 급격히 높이면 제품 출시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날카롭게 분석했다. 지아의 눈동자는 엄마를 닮아 차갑고 영민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강민준이 가장 아끼는 돈과 명예를 잃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사악하지만 귀여운 하이파이브를 나누었다. 잠시 후 MJ그룹의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국의 물류 트럭 기사들은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엉뚱한 주소로 배송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고 공장의 기계들은 오작동을 일으키며 멈춰 섰다. 현장 관리자들은 본사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비명을 지르며 상황을 보고했지만 본사의 전산망 또한 마비되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MJ그룹의 핵심 동맥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는 이 사태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룹 전체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강민준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돌아가던 회사의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산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있지만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된 해킹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했다. 강민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범인을 당장 잡아내라고 고함쳤지만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꼴이었다. 그 시각 서윤은 김 실장으로부터 MJ그룹의 물류 대란 소식을 전해 듣고 잠시 의아해하다가 곧바로 아이들의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이 나누던 은밀한 대화와
지호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복잡한 그래프들을 떠올렸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쌍둥이들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7년 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 전사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낄낄거리고 있는 지호와 지아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엄마가 들어오자 황급히 노트북을 덮으며 시치미를 뗐지만 서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서윤은 아이들 곁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희들이 한 짓이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호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씩씩하게 말했고 지아는 엄마를 힘들게 한 대가치고는 너무 약하다고 투덜거렸다. 소려이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며 고맙다는 말 대신 너희들의 천재적인 능력을 이런 하찮은 인간을 위해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복수심에 물들어 순수한 동심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미 어른들의 잔혹한 세계에 발을 들인 아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앞으로는 엄마와 상의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약속을 받아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오후가 되자 MJ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강민주는 수습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론에서는 MJ그룹의 보안 시스템 부실과 경영 능력 부족을 질타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배후에 아우라 그룹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강민준의 아내 최수정은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사무실로 찾아와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백화점 입점 계획이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강민준에게 한서윤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고 종용했다. 강민준은 아내의 철없는 소리에 화가 폭발하여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두 사람은 사무실이 떠나가라 싸움을 벌였다. 이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혀를 차며 회사의 앞날을 걱정했고 사내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저녁이 되자 지호는 다시 한번 노트북을 열어 MJ그룹의 사내 게시판에 익명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천사라는 닉네임으로 작성된 그 글에는 강민준 대표의 과거 사생활과 비윤리적인 행태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과 묘하게 일치하는 내용에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호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았고 이 작은 불씨가 곧 거대한 산불이 되어 MJ그룹을 태워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윤은 호텔 라운지에서 김 실장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MJ그룹의 몰락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김 실장은 아이들의 해킹 실력이 국정원 요원 못지않다며 혀를 내둘렀고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유전자의 힘은 무서운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물려받은 것은 강민준의 비열함이 아니라 자신의 명석함과 결단력이라고 굳게 믿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1막이 끝났을 뿐이고 2막에서는 더 잔혹한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독백했다. 강민주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술을 들이키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되짚어 보려오침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7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쫓아냈던 여자가 이렇게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술기운이 오르자 그는 서윤에 대한 두려움이 증오로 바뀌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무너뜨리겠다는
악한 다짐을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해결색에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지호와 지아는 엄마 몰래 침대 위에서 태블릿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지호가 해킹한 강민준의 개인 휴대폰 도청 앱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강민준이 해결세게 하는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고 그의 멍청하고 무모한 계획에 비웃음을 보냈다. 지아는 이어폰을 꽂은 채 강민준 아저씨는 정말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그 해결사들을 어떻게 골탕 먹일지 신나게 의논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서울은 잠들었지만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이들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서윤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강민준이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릴 것을 지시하고 내일 예정된 MJ그룹 주주총회에 참석할 준비를 서둘렀다. 내일은 강민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날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MJ그룹 본사 아픈 시위를 벌이는 소액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주가 폭락에 분노한 사람들은 강민준의 퇴진을 요구하며 계란을 던졌고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혼란 속에서 한서윤의 검은색 리무진이 유유히 나타나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서윤이 내리자 시위대는 일순간 조용해졌고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마치 패망한 왕국을 접수하러 온 정복자의 그것과 같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좌석을 가득 메운 주주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강민준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이번 물류 대란 사태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해킹 공격이었다고 주장하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주들의 싸늘한 반응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마치 여왕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확보한 MJ그룹의 지분 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명확히 했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경영진의 무능함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쳤으며 보안관리 소홀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강민준의 폐부를 찔렀고 주주들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주장에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은 반박하려 했지만 서윤이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포식자였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민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분을 사귀지 못해 괴성을 질렀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가져다 놓은 한서윤에 대한 정밀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다. 보고서에는 한서윤이 미국으로 건너간 직후의 행적부터 아우라 그룹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강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쌍둥이의 출생 기록이었다. 아이들의 생년 원리를 확인한 그는 7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쫓아냈던 서윤의 모습을 떠올리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준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꼽아보며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일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7년 전 서윤이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쫓겨났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보다는 배신감과 분노를 먼저 느꼈다. 감히 내 씨앗을 품고 도망쳐서 몰래 낳아 길렀다는 사실에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동시에 묘한 소유욕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호와 지아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저 아이들이 가진 천재성이 바로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 덕분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본가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 박 여사에게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며 약속을 잡았다. 박 여사는 MJ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7년 전 서윤을 내쫓는데 앞장섰던 냉혹한 인물이었다. 강민주는 어머니에게 한서윤이 돌아왔다는 사실과 함께 쌍둥이의 존재를 알리면 분명히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서윤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빼앗아 온다면 MJ그룹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고 아우라그룹의 자금력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강민준이 본가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찻잔 속의 물결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뉴스를 통해 주주총회 소식을 접하고 아들의 무능함에 치를 떨고 있던 참이었다. 강민준이 무릎을 꿇고 앉아 한서윤의 정체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박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천안 출신의 며느리가 감히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모자라 강씨 집안의 핏줄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박 여사는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당장 그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녀에게 손주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특히 그 아이들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강민준의 말에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더욱 번들거렸다. 그녀는 서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확보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키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하게 사람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박 여사는 강민준에게 서윤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 법적인 절차보다는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납치해서라도 데려오면 그 뒤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주는 어머니의 무서운 계획에 잠시 주저했지만 곧 자신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동의했다. 두 모자는 7년 전과 똑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천륜도 저버릴 수 있는 비정한 인간들이었다. 한편 서윤은 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김 실장에게 강민준이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아이들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서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보안팀을 증원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지호와 지아가 학교 대신 다니고 있는 영재교육원 과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따분한 표정으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지호의 태블릿 알람이 울리자 눈을 반짝였다. 알람은 호텔 로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였다. 지호는 로비의 CCTV 화면을 해킹하여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경호원이나 투숙객과는 다른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지아는 화면을 보며 저 아저씨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 나쁜 사람들이냐고 물으며 킬킬거렸다. 아이들은 겁을 먹기는커녕 자신들을 찾아온 불청객들을 환영하는 듯한 태도였다. 지호는 호텔의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내들이 탄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거나 층수를 조작할 준비를 했다. 지아는 방 안에 있는 장난감 드론을 조종하여 침입자들을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다. 두 아이는 엄마가 오기 전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기로 의기투합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은 박 여사가 보낸 전문 납치범들로 아이들을 조용히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잠입했다. 그들은 호텔 보안망을 뚫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멈춰 섰다가 급하강하기를 반복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무정의로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통신마저 차단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호가 설계한 디지털 미로 속에 갇힌 쥐들의 꼴이나 다름없었다. 겨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하가 조종하는 드론 부대였다. 소형 드론들은 사내들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어 시야를 방해하고 요란한 소음을 내며 혼란을 주었다. 사내들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드론을 쫓으려 했지만 날렵한 드론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 사이 호텔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사내들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바닥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 미끄러웠다. 지호는 방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는 호텔 안내 방송 시스템을 해킹하여 사내들에게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고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변조된 음성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목소리처럼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사내들은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을 느끼며 혼비백산하여 비상계단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 로비로 뛰쳐나오는 수상한 사내들을 목격하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서둘러 펜트하우스로 올라갔고 거실에서 평온하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 달려와 안기며 오늘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신나게 늘어놓았다. 서윤은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김 실장을 불러 납치범들의 배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은 사내들이 박 여사의 최측근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여 보고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7년 전 자신을 내쫓을 때 보여주었던 박 여사의 악독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고 더 이상 방어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서윤은 박 여사가 즐겨 찾는 고급 찻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박 여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그곳에 들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 여사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오자 서윤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박 여사는 서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서윤은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오랜만에 뵙는다며 인사를 건넸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내 앞을 가로막느냐고 소리쳤다.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어제 보낸 사람들은 잘 돌아갔냐고 되물으며 박 여사의 심기를 건드렸다. 당황한 박 여사의 얼굴을 보며 서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7년 전에 버린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집안의 미래였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미래를 훔치려 한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과거를 불태워버리겠다고 경고했다. 박 여사는 분노에 몸을 떨며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어 올렸지만 서윤은 가볍게 그 손을 잡아채며 싸늘하게 웃었다. 서윤은 더 이상 맞고만 있던 옛날의 며느리가 아니라고 말하며 잡은 손을 거칠게 놓았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당신 아들이 저지른 횡령과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 검찰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면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협박했다. 박 여사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서윤은 찻집을 나서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MJ그룹에 대한 2차 공격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뿐만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박 여사까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복수의 대상은 명확해졌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맹세했다.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그 시각 강민주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윤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MJ그룹의 비밀 자금이 숨겨진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였다. 강민주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보루이자 동시에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임을 알고 있었다. 강민주는 최수정을 불러 자신의 계획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그는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아이들의 친자 확인 소송을 걸어 여론전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최수정은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강민준의 제안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 밤이 되자 서울의 거리는 다시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아이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서윤은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뉴스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MJ그룹과 박 여사 가문의 추악한 민낯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은 강민준과 최수정이 퍼뜨린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한서윤의 이름과 불륜 사생아, 꽃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서윤이 과거에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도피하여 아이들을 낳았다는 소설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들은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하며 하루아침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에서 부도덕한 여인으로 추락한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것은 강민준이 여론을 조작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덮고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던진 최후의 승부수였다. 강민준은 집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TV 뉴스에 나오는 서윤의 비난 보도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론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섰다고 확신하며 이제 서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최수정 역시 옆에서 깔깔거리며 그 여자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은 혼자 몸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일 뿐이라며 비하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비열한 공작이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져 샴페인을 터뜨리며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팰리스 호텔의 펜트하우스 분위기는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차분하고 고요했다. 서윤은 쏟아지는 악성 기사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김 실장에게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미 강민준이 이런 식의 저급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두고 있었다. 서윤은 지금의 비난 여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 돌아올 반작용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있었다. 지호와 지아는 엄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는 상황에 분개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지호는 당장 포털 사이트 서버를 해킹하여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만류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복수는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법과 도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지아는 엄마의 뜻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후 2시가 되자 서윤이 예고한 긴급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서윤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당당한 기세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하게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이는 MJ그룹 측이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덮기 위해 조작한 음모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녀는 7년 전 임신한 사실도 모른 채 쫓겨나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고백하며 대중의 감성을 자극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서윤의 고백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여론의 분위기도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윤이 준비한 진짜 반격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단상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어제 호텔 로비와 복도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괴한들이 아이들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도망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충격적인 영상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견장은 분노와 충격의 도가니로 변했다. 지호는 무대 뒤편에서 노트북을 조작하여 괴한들이 도망치며 나누었던 통화 녹음 파일을 스피커로 송출했다. 녹음 파일에서는 박 여사의 측근이 아이들을 반드시 잡아오라고 소리치는 목소리와 실패 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명백한 납치미수 증거 앞에서 강민준 측이 주장했던 모든 도덕적 우위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어린아이들까지 해치려 한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생중계 채팅창은 MJ그룹과 박 여사를 비난하는 글로 폭발할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집무실에서 TV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다. 그는 서윤이 납치 미수 사건을 증거로 남겨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것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터뜨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최수정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박 여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집무실을 공포스럽게 울려댔다. 그들의 얄팍한 음모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하며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이 거대 재벌의 횡포에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연설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아우라 그룹을 지지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때 지아가 무대 위로 올라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무서웠다고 말하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 두 모녀의 모습은 비극의 주인공이자 용기 있는 고발자로 각인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청에서는 MJ그룹 본사와 박 여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속보가 떴다. 납치미수 교사 혐의와 더불어 그동안 은폐되었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며 MJ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강민준은 비서들이 가져오는 끊임없는 보고서와 독촉 전화에 넋을 잃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잠긴 꼴이 되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집으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을 보며 뒷목을 잡고 쓰러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명예와 권력은 손자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꼬리표와 함께 시궁창으로 처박혔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박 여사의 모습이 뉴스 화면에 잡히자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다. 서윤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뉴스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김 실장에게 MJ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를 쳤을 때 남은 지분을 전량 매수하여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을 단순히 몰락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거룩한 작업이었다. 서윤의 눈빛은 승자의 여유로움으로 빛났고 그녀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지호와 지아는 엄마를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아이들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엄마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며 노래를 불렀다. 서윤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있었기에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뜨겁게 포옹했다. 바깥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따뜻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해외 도피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기밀 문서를 경쟁사에 넘기려는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극도의 이기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밤중에 회사 서버실에 잠입하여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강민주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지호는 이미 MJ그룹의 모든 서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민준의 접속 기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호는 아빠라는 작자가 회사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하며 코웃음을 쳤다. 소녀는 강민준이 복사하고 있는 파일들을 가짜 데이터로 바꿔치기 하고 원본 파일에는 자동 삭제 코드를 심어버렸다. 서윤은 지호에게 보고를 받고 강민준의 마지막 추태를 끝까지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 아침 강민준이 거래 현장에서 체포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며 김 실장에게 검찰에 제보할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이제 강민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바닥뿐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누군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7년 전 쫓겨났던 그 비오는 밤과는 달리 오늘 밤은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이면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진정한 아우라 그룹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MJ그룹 본사 로비는 채권단과 분노한 주주들 그리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기업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고 곳곳에는 자산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흉물스럽게 붙어 있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개인 짐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회사에 대한 애정 대신 원망과 배신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그 속도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주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몰골로 비상계단 구석에 숨어 휴대폰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목숨을 걸고 빼돌린 기밀 데이터가 모두 쓸모없는 쓰레기 파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경쟁사 측 브로커는 가짜 데이터를 가져왔다며 그를 사기꾼 취급하고 거래를 파기했으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빈털터리 신세와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서윤과 그 영악한 아이들의 함정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때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속보가 흘러나오며 아우라 그룹이 MJ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인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강민주는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한서윤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서윤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향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사냥꾼에게 덤벼드는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발악이었다. 회장실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강민준을 제지하려 했지만 안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그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서자 서윤은 과거 시아버지가 앉아있던 회장석에 앉아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7년 전 비에 젖은 채 바닥에 엎드려 빌었던 그 초라한 여자는 이제 그가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끓어오르는 굴욕감을 억누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윤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서윤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꼴이 말이 아니라며 조소 섞인 인사를 건넸다. 강민준은 책상을 짚으며 쉰 목소리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우리가 한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지는 말아야 했다며 뻔뻔하게 동정을 호소했다. 서윤은 그의 말이 역겹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당신이 7년 전 내게 보여준 잔인함에 비하면 이건 자비로운 수준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강민준은 무릎을 꿇고 서윤의 바짓단을 붙잡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구속된 박 여사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테니 제발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비굴하게 빌었다. 서윤은 그런 강민준을 보며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함마저 느꼈다. 그녀는 발을 빼내며 그에게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말라고 일갈했다. 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민준의 얼굴 앞에 던졌다. 그녀는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의심했던 진실이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했다. 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호와 지아 그리고 강민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고 결과는 99.9%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민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와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벙긋거렸다. 그는 7년 전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명확하게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서윤은 당신이 빗속으로 내던진 것은 단순한 짐 가방이 아니라 당신의 핏줄이자 미래였다고 뼈저린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그토록 천재적인 후계자를 원했던 당신이 제 손으로 그 복덩이들을 버리고 가짜 행복을 쫓다가 파멸한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지호와 지아가 김 실장과 함께 들어왔다. 아이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민준을 보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지호는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다. 지아는 우리를 납치하려 했던 할머니와 아빠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돌하게 말했다. 강민준은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아빠라고 불러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윤은 아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며 강민준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녀는 당신은 아이들의 아버지일 자격이 없으며 평생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며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하는지 지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법원에 친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은 아이들의 위자료로 압류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강민준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쳐 강민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횡령,
배임, 납치 미수 산업 스파이 등 수많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강민주는 끌려나가면서 서윤과 아이들을 향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며 MJ그룹을 지배했던 강씨 일가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 여사 역시 병실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는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에 실려가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행패를 부렸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은 그녀의 오만함과 도끼로 인해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독방뿐이었다. 뉴스에서는 MJ그룹 일가의 몰락과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특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저허윤은 텅 빈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7년 전 쫓겨날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그녀는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승리의 빈버틸레레. 기쁨보다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복수가 끝났다는 허무함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덮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보고하며 최수정이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수정은 강민준이 몰락하자마자 살 길을 찾아 도망치듯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내버려 두라고 지시했다. 어차피 그녀 역시 사회적인 매장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하찮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지호와 지아는 엄마에게 다가와 양쪽에서 손을 잡으며 이제 다 끝난 거냐고 물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래, 이제 모든 나쁜 일들은 끝났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남았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안정을 찾으며 비로소 천재가 아닌 평범한 7살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되찾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MJ그룹의 간판을 내리고 아우라 앤 MJ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룹을 재출범시킨다는 공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그녀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하며 회사의 분위기를 쇄신했다. 불안에 떨던 직원들은 서윤의 포용력과 리더십에 환호하며 새로운 오너를 열렬히 환영했다. 폐허가 된 제국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아이들을 재우고 펜트하우스 테라스로 나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7년 전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을 기억했다. 그 눈물이 거름이 되어 지금의 강한 자신과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자 모든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라는 가면을 벗고 두 아이의 엄마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윤은 춥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두 천재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 자신이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허공의 건배를 제의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했어, 한서윤.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눈부시게 찾아왔다. 과거 MJ그룹의 본사였던 건물은 이제 아우라 앤 MJ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서윤 회장의 취임 이후 기업 문화는 혁신적으로 바뀌었고 투명한 경영과 파격적인 복지 혜택 덕분에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1위로 선정되었다. 서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공원을 내려다보며 지난 일 연간에 숨가빴던 변화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도끼 어린 복수심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로지 성공한 리더의 여유와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준과 박 여사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사법부는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강민준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등 다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항소하겠다며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등 돌린 여론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한때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그는 이제 좁은 독방에 갇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곱씹으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박 여사 역시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녀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병동을 오가고 있었으며 면회를 오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이름은 탐욕과 비정함의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다. 권력에 취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그녀는 결국 철저한 고립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업보를 하나하나 되돌려 받고 있었다. 최수정은 강민준이 구속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당했고 위자료는커녕 빚더미에 앉은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녀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으나 출국 금지를 당해 실패했고 지금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신분을 숨긴 채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화려한 명품과 파티를 즐기던 그녀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자신이 비웃던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서윤은 그녀의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으며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먼지처럼 여길 뿐이었다. 서윤은 복수를 완성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서윤희망재단을 통해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여성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단은 주거 지원과 직업 교육,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펼치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서윤은 단순한 재벌 총수를 넘어 존경받는 사회 사업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었다. 지호와 지아는 영재 교육과정을 밟으면서도 일반 학교에 진학하여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지호는 학교 내 코딩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는 리더가 되었고 그의 천재성은 따돌림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해킹을 하며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친구들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지호는 가끔 엄마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주며 최연소 보안 자문위원이라는 비공식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 지아는 특유의 당당함과 패션 감각으로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되었으며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소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은 엄마를 꼭 닮아 있었다. 지아는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재단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동생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엄마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김 실장은 이제 서윤의 단순한 수행 비서를 넘어 그룹의 부사장으로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는 7년 전 서윤이 가장 힘들 때부터 묵묵히 곁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고, 서윤 역시 그를 가족 이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김 실장은 지호와 지아에게도 삼촌 이상의 존재가 되어 주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운동을 하며 아빠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서윤은 아이들과 김 실장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그저 행복해 보이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지호가 조종하는 드론이 파란 하늘을 날아다녔고, 지아는 김 실장과 배드민턴을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7년 전 빗속에서 느꼈던 뼈저린 추위와 외로움이 이제야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지호가 드론 조종기를 내려놓고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엄마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다. 서윤은 아들을 쳐다보며 그저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다고 대답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현실이라고 의젓하게 말했다. 아이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졌고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호는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며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지아와 김 실장도 배드민턴을 멈추고 서윤과 지호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돗자리에 함께 누웠다. 네 사람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며 각자 닮은 모양을 찾느라 옥신각신했다. 지아는 구름이 마치 엄마가 입었던 드레스처럼 생겼다고 말했고, 김 실장은 솜사탕 같다고 말했다. 사소한 대화와 웃음이 오가는 이 시간이 서윤에게는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한강 물결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져나갔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과 김 실장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고,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잠든 아이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확인했다. 운전대를 잡은 김 실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자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나도 그랬다고 화답했다. 차 안에는 편안한 침묵과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었다.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행복한지 입가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의 방문을 닫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서윤과 두 아이, 그리고 김 실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완벽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끈끈한 사랑과 신뢰로 묶여 있었다. 서윤은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지켜내겠노라고 다짐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